아따 차시가 70차시까지 뭘 말겠노. 교과서 176에서 179쪽. 키가 한 요정도 되면 괜찮죠 남학생들. 요거 이상 돼야 되나? 자 이제 물리학원 마지막 소단원입니다.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2시간에 거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는 물질의 이중성을 알고 전자연미경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인데요. 오늘 그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 내일이죠. 내일은 이제 전자연미경에 대해서 설명해서 물리학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 한번 보도록 하죠. 드브로이는 예전에 사진 보여준 적 있죠? 이분 장수하셨던 백작인가 남작인가 다이아몬드 수저.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던. 태어나 보니 왕의 아들. 심심해서 물리학하고 그 했더니 노벨 물리학상 받고. 딱 그 삶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나 딱. 표정이. 옷도 좋아 보이죠. 맞춤 양복 같죠 이렇게 느낌이. 또 오래 사셨잖아. 제가 태어났을 때도 살아 계셨어요. 제가 84년생이었거든. 되게 세기를 넘어서 이렇게 90세 이상 장수하셨던 이분이 아이디어가 이거죠. 우리가 파동이라 생각했던 빛이 입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이건 아인슈타인의 그 광량자 이론, 광전효과 해석에서 나왔었죠. 그러면 전자와 같은 입자도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문에서 나온 게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입니다. 제목이 물질의 이중성인데요. 여기 가로에서 이름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이때 대체적으로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것은 요 물질에 해당하는 것이 전자입니다. 전자. 우리가 전자가 입자라는 건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도 파동성을 띠고 있다라는 게 요 물질의 이중성입니다. 이때 이중성이라는 것은 두 개죠. 입자성 하고 파동성. 그래서 입자라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이제 이게 전자도 파동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 물질의 이중성입니다. 그럼 이거 나온 김에 뭐야 왜 이래? 아이 얘네 또 집 나갔네. 요 이중성에서 보면 요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잖아요.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는데, 입자라면 가질 수 있는 물리량이 뭐냐면 운동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파동이라면 파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 대상이 이제 운동량이 정의가 되면 입자,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물리적 대상이 파장이 정의가 되어지면 파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은 파동인 빛이 입자성을 나타낸다면,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이 사실 배우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빛을 입자라고 했을 때 그 광자 있죠. 그 광자의 운동량을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광량자 이론과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빛을 광자, 입자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 빛은 좀 특이하게도 질량은 0이에요. 광자가. 근데 운동량은 가지고 있어요. 또 희한한 거죠. 질량이 0인 입자도 있습니다. 근데 질량은 0이지만 운동량은 있어요. 그래서 운동량이 이제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정의되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파동인 빛이 운동량을 가질 수 있다면 전자와 같은 물질 입자도 파장을 가질 수 있다. 파동성을 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하고 람다의 위치만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운동량이 P인 입자는 P분의 H인 파장을 가지는 이런 파동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람다가 드브로이파 물질파 파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mv분의 h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 h 플랑크 상수가 굉장히 작아요. 우리 시험 끝나고 요 플랑크 상수를 측정하는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예. 요 h는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미쳤죠? 10의 마이너스 34승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요 분모가 작지 않는 이상 요거는 그 원자핵의 반지름보다도 더 짧아요. 계산해 보면. 그래서 거의 의미 없는 값이어서 실제로는 이제 물질의 파동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얘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의미 있는 파장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파동의 성질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람다를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하고요. 물질파 파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파동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파동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물질파라고 합니다. 약간 혼종이죠, 이 용어는. 물질이면서 파동인 거예요. 물질파. 그래서 이런 그 서울대학교 추천 도서 중에 항상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젠베르크의 그 부분과 전체라는 책이 있어요. 하이젠베르크라는 물리학자가 쓴 이 부분과 전체라는 책인데 그 책이 이제 하이젠베르크를 비롯해서 그 하이젠베르크의 동료들 친구들하고 전부 다 이제 물리학과 학생들입니다. 그 대학교 때 이제 독일 전국을 도보 여행하면서 이게 밤에는 이제 모닥불에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이 물리와 철학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담은 책인데요. 그 책 중에서 저는 제일 인상 깊게 나왔던 얘기가 언어의 불확실성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불완전성.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언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었거든요. 물질파도 약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과 파동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단어를. 근데 그 단어 때문에 오히려 실체를 보지 못한다. 사실 자연은 물질과 파동으로 구분되어지지 않고 모든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물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파동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해서 오히려 그거를 구분 지으려고 하고 있다. 약간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아리송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사고가 이제 자연은 사실 거기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언어 중에서 그런 방해를 좀 덜 받는 게 수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은 거의 수학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약간 힘들어서. 물질파도 약간 혼종이잖아요. 물질이야 파동이야. 둘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물질이자 파동이고. 용어가. 그래서 이런 이제 언어도 생기게 되었다. 양자역학에 의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가 굉장히 작으므로 10의 마이너스 34승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원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M이 매우 작아야지 물질의 파동성이 나타납니다. 교과서에 보면 이제 계산한 게 나와 있는데 교과서 186쪽인데요. 자, 이게 알파 입자의 이제 물질파 파장을 계산해 본 거예요. 이 알파 입자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 핵이죠. 그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27승 kg.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데요. 이 속력이 한 그 10의 7승 미터/세크. 광속의 뭐 10%가 채 안 되죠. 그 정도 되는 수준에서 드브로이 파장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원자핵의 반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5승? 이 정도니까 이게 딱 거의 원자핵의 반지름 정도 될 것 같네요. 이 수소 원자핵의 지름이 이 정도 맞죠? 이 정도죠. 이 정도니까 알파 입자는 그래도 그 원자핵의 지름보다는 기네요. 알파 입자의 그 물질파 파장은요. 근데 골프공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0.05kg이고 뭐 75m/s다. 그럼 파장이 이래요. 예. 10의 마이너스 34승. 그러니까 원자핵의 반지름보다도 훨씬 짧으니까 뭐 이걸 측정하고 자시고 할 만한 게 아니죠. 지구는 더 미쳤습니다. 예. 지구의 파장은 10의 마이너스 63승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파동으로 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뭐 거의 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근데 얘는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얘는. 근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야. 예, 훨씬 작죠. 속력이 빛의 속도에 이건 한 50%, 60% 정도 되죠. 이렇게 되면 파장이 이렇게 됩니다. 제법 길어요.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러니까 원자핵의 반지름의 100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자의 지름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원자 수준이고 이제 의미가 있는 값이 되는 거죠. 달리기 선수는 또 이 정도니까 또 파장이 의미가 없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나 뭐 알파 입자 정도면은 그래도 약간 파동의 성질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그 드브로이가 이론적으로 물질파의 존재를 예언했고요. 그걸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슨 건머, 이건 두 사람 이름입니다. 데이비슨하고 건머. 이거는 미국의 물리학자이고요. 이 데이비슨 건머가 아마 미국인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두 사람일 거예요. 이 실험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이 실험이 뭐냐 하면 이 전자를 니켈 결정에 쏩니다. 쏘는데 사실 전자를 쏘기 전에 X선을 먼저 쏘았어요. 그래서 X선을 쏘면은 요게 니켈 결정인데요. 결정은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서 결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요렇게 면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요렇게 면을 만들 수도 있는데 다양한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렇게 면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쩌지? 요렇게 면을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두께가 다른 다양한 면이 서로 다양한 각도로 존재할 수 있어요. 결정면에서. 그럼 여러분이 얇은 막 간섭을 배웠잖아요. 얇은 막 간섭이 두께가 다르면 위에서 반사된 빛하고 아래에서 반사된 빛의 경로 차이가 달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보강 간섭, 상쇄 간섭 될 조건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가 특정 각도에서는 딱 두께가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조건이 되면 그 각도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선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각도가 50도일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각도에 해당하는 그 막의 두께가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게끔 경로 차이가 되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자,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드브로이에 의하면. 그럼 전자의 질량에다가 전자의 속력분의 플랑크 상수하면 이게 파장이 되는데, 이 전자의 속력을 잘 조절해가지고 속력을 잘 조절해서 요 파장이 X선의 파장과 동일하게끔 조절을 해요. 조절을 한 다음에 전자를 쐈어요. 전자를 쐈더니 X선을 쐈을 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각도에서 전자가 많이 검출이 된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는 전자가 잘 검출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전자가 간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섭이나 회전을 하면 그 물리적 대상이 파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질파 파장 공식도 정확히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X선하고 똑같은 파장이 되게끔 조절해서 실험을 했더니 똑같은 각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 특정 각도에서 검출되는 전자의 수가 많았고요. 그 X선을 결정에 비출 때하고 똑같은 각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자도,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도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 그리고 물질파 파장 공식 이게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데이비슨 건머가 이제 물질파의 존재를
확인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톰슨의 전자해절 실험도 있어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전자를 얇은 금속 방막에 통과시켜서 해절 무늬를 보는데요. 이게 X선을 이용했을 때하고 아까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 X선하고 똑같은 물집합 파장을 가지게끔 그 전자의 속력을 조절해서 그 전자를 쏴서 전자선의 해절 무늬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X선의 파장과 전자의 물집합 파장을 똑같이 해서 실험을 했더니 동일한 회절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절한다라는 것은 그 물리적 대상이 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험을 해봤어요. 또 속력을 증가시켜서 파장을 감소시켜봤어요. 그랬더니 회절 무늬 간격이 좁아졌어요. 이거 파동의 회절의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서 이제 전자가 회절한다. 그 즉 전자가 파동이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J.P. 톰슨. 이거는 여러분 그게 없습니다. 요거 이제 J.J. 톰슨. 이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때 얘기했잖아요. 요 아버지 J.J.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자로서의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이 그 아버지가 발견한 전자가 사실은 파동이었다. 파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해서 요 부자지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노벨 물리학상 받는 거 보고 돌아가셨어요. 1940년에 돌아가셨는데 얘가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1937년에 받았거든요. 1937년에 그 데이비슨 건모하고 이제 톰슨이 공동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자의 파동성을 발견한 그 공로로. 그래서 뭐 아빠와 아들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엄마 닮았겠죠. 자, 그래 빛과 물질의 이중성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빛은 파동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입자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빛이 파동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두 가지 현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간섭도 하고 회절도 합니다. 자, 이거는 역도 성립합니다. 파동이면 간섭합니다. 파동이면 회절해요. 간섭하면 파동입니다. 회절하면 파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학적으로 역이 성립합니다. 파동이면 간섭이고 간섭하면 파동입니다. 그리고 빛의 입자성은 이제 운동량을 가지면 입자성이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운동량을 가진다는 것은 에너지를 불연속적으로 한 번에 전달한다는 거예요. 충돌에 의해서. 그래서 광전 효과가 그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로 설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전달해서 누적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한 번에 전달해서 한 번에 즉시 튀어나왔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빛의 입자성은 요 광전 효과를 설명하면서 이제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안 적었지만 물질의 입자성은 너무 당연해서 안 적은 거예요. 물질은 당연히 입자고 물질은 물질이잖아요. 운동량을 가지니까. 근데 물질의 파동성은 결국에 간섭이냐 회절이 일어나면 파동인 거거든요. 데이비슨 건모 실험이 결국에 전자가 간섭한다라는 걸 발견한 거고 톰슨의 전자회절 실험이 결국에 전자가 회절한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전자도 파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정의되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요게 파동성, 요게 입자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바꾸면 이제 광자에 대한 얘기죠. 광자는 람다분의 h라는 운동량을 가지기 때문에 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자네. 그래서 전자에 의해서 바람개비 회전. 이거는 저도 실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게 전자선을 쏘면 바람개비가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전자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또 전자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실험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전자선을 쏘고 이런 모양을 놔둬놓으면 여기 입자는 직진을 하잖아요. 직진하니까 그림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자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실험입니다. 음극선 실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자가 맞는 간섭무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파동성이죠. 간섭무늬니까. 요게 전자의 이중슬릭 간섭 실험이 이제 물리학자가 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 1위로 뽑혔어요. 그래서 요게 기사를 하나 보여줄게요. 기사를 여기 여러분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절의 기사네요. 2002년 9월 29일인데요. 여기 보면 요거 기사가 여기 맞아요. 뉴욕 주립대 로버트 크리스 교수팀이 이제 물리학자 200명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가장 아름다운 물리 실험 10개를 선정해서 피직스 월드라는 잡지에 소개를 했는데요. 연대순으로 보여주면은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둘레 측정 실험한 거 있죠. 이게 그 정오일 때 그림자 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도보로 이렇게 거리 재고 그 지구의 구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둘레 측정한 게 있거든요. 그게 7위로 뽑혔고요. 그다음 갈릴레이 낙하 실험 요게 2등으로 뽑혔습니다. 그다음 갈릴레이의 가속도 실험 경사면에서 공 굴리는 거 있죠. 요게 이제 8위로 뽑혔고요. 그다음 아이작 뉴턴 이런 뉴턴하면 역학만 생각하지만 사실 광학에도 일가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이게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거라는 걸 처음 밝힌 사람이 뉴턴이에요. 뉴턴의 프리즘 실험이 4위로 뽑혔고, 그 다음에 그 캐번디시, 이 캐번디시가 좀 특이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약간 귀족이었는데 약간 사회성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사회성이 부족해서 내 생각에는 약간 자폐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천재였는데 그 눈을 마주치고 말을 못했대요 사람이랑. 항상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실험하고 그 기록하고 그래서 자기 집 하인하고도 대화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고립된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연구했던 결과가 방대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지구의 질량을 측정한 실험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 실험인데 그래서 이 실험이 이제 6위로 뽑혔습니다. 그다음에 영의 빛 관서 실험이 5위로 뽑혔고요. 그다음에 푸코의 진자 실험이 10위,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이 3위, 러더퍼드의 원자핵 발견이 9위, 그리고 영이 했던 실험을 전자로 했던 그 실험이 1위로 이렇게 뽑혔습니다. 이 사람이 약간 빅픽처를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사해서 기사를 내고 잡지에 실은 다음에 책을 냈습니다. 요게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보세요. 이게 로버트 크리스 맞죠? 사람이 제가 그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주문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10개의 실험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 10가지 해가지고 시대순으로 그래서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 설명해 놓은 실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이런 실험을 재현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재현할 수 있는 실험의 경우에는 이 책도 추천합니다. 저도 이제 제 취미가 책을 사놓고 안 읽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놓고 일 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은 적은 있는데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소장해 놓고 있는 책이고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9월 고3 모의평가 1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금속판에 초록색 빛을 비추어 방출된 광전자를 가속하여 이중슬릿에 입사시켰더니 형광판에 간섭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자, 금속판에 빨간색 빛을 비추었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어요. 자, 이것도 약간 혼합된 실험이죠. 빛을 비춰서 전자가 튀어나온 것은 광전 효과입니다. 요거는 이제 빛의 입자성, 요 녀석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실험이고요. 근데 그때 튀어나오는 광전자로 간섭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전자의 무슨 성? 광전자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또 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보면 광전자의 속력이 커지면 물질바의 파장은 줄어든다. 이거는 암기하는 문제죠. 파장은 mv분의 h,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죠. 광전자의 속력이 커지면 파장은 줄어든다. 맞죠? 예.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다음 니은 초록색 빛의 세기를 감소시켜도 간섭 무늬의 밝은 무늬의 밝기가
변하지 않는다. 자, 초록색 빛에는 전자가 튀어나왔죠? 그러면 초록색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자의 개수를 늘리는 거니까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가 많아질 거고요. 그럼 똑같은 간섭 무늬더라도 전자가 많이 도달하게 되면 간섭 무늬가 더 밝아지겠죠. 예, 간섭 무늬가 더 밝은 무늬의 밝기가 더 밝아진다. 이거는 결국 빛의 세기가 세면 광전자가 많이 튀어나온다. 예, 결과를 이제 좀 꼬아서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기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귿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빨간색의 진동수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빨간색에는 반응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에 해당하는 그 돈의 액수가 800원이면 빨간색은 뭐 500원이나 1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튀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1대1 충돌이니까. 자, 기역 디귿에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